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.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새해 들어서 처음 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예, 저희가 이렇게 덕담만 주고받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그렇게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네. 저희 뒤에 그래프도 보이고 있는데 기울어져 있고 네. 밑에는 어르신들이 있고 그리고 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. 오늘 짚어볼 소식이 바로 이거예요. 네. 저희가 새해 들어서 이제 뉴스 보면은 0시에 출생한 아기들 영상 저희가 항상 보내드리거든요. 근데 요즘에 아기 울음소리가 참 귀한데 이게 이어져서 입학하는 학생들 숫자에도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. 보니까 올해 초등학생 입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. 이거 굉장히 적은 숫자죠? 그렇죠. 예, 크게 줄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작년에 0.78 뭐 이랬었는데 올해는 이제 0.65 뭐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이런 얘기 나왔죠. 예,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데 우리 경제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? 뭐 아주 고전적인 대답이 있습니다. 그 예. 250년 전에 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라의 부란 국민들이 어느 만큼 일을 잘하느냐 하고 국민들의 숫자가 어느 만큼 많으냐, 즉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나와요. 예. 현대경제학 얘기로 하자면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구가 1% 줄 때마다 그 성장률이 0.7%, 6% 이렇게 줄어든다. 이런 연구들이 있죠. 뭐 이런 숫자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할 것도 없이 그 경제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. 예. 저출생의 원인이 뭘까 봤더니 참 가슴이 아팠던 게 이게 집값 때문으로 조사가 됐더라고요. 네. 무슨 얘기입니까? 예, 그러니까는 아이를 낳을 적에 아이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자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잖아요. 예. 아이 한 명만 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저귀 쌓아놔야죠. 뭐 이유식 만들어야죠. 그러니까는 주택의 크기를 계속 늘려나가야 되니까 아이를 갖다가 그나마 그 2명쯤 낳은 사람이 3명, 4명을 낳을 때는 조금 부동산에 대한 고려가 줄어드는데 특히 첫 아이를 낳거나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예. 집 사이즈를 굉장히 늘려야 되잖아요. 예. 이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.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. 예, 그게 국토연구원의 자료인데 저희 집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그냥 그 단촐한 신혼살림이었다가 아기가 태어나니까 뭐 주방에도 뭐가 하나 더 들어가고 그렇죠. 온 거실이 그 아기 아유, 전쟁터가 되죠. 장난감으로 예, 뭐 치우기도 어렵게 발 그렇죠. 디딜 틈도 없이 이게 그 아기 키우는 집이라면 다 공감하실 텐데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모든 자녀 출생의 주택의 가격이 가장 영향을 미친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 원인이 또 뭔가 봤더니 네. 이것도 가슴 아프게 사교육비더라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, 애를 낳아서 단순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서 집값과 더불어 애 가르치는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그 주택하고 이제 정반대 경향이 하나 있는데 예. 아까 그 주택의 경우에는 처음 아이를 낳을 때 큰 고려 사항이 된다고 그랬는데요. 예.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는 사교육의 경우에는 첫째, 둘째까지는 어떻게 그래도 낳는데 셋째쯤 될 때부터 사교육 비용을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. 이건 또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아마 실감하실 거예요. 그럼요. 1명, 2명까지도 정말 힘이 드는데 3명쯤 되면 이건 완전히 포기 상태가 되니까요. 예. 그 부모들이 얘기하는 가슴 아픈 순간이 아이가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고 네.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그 돈 계산을 하면서 뭘 더 빼야 되나 뭐 이런 네. 고민을 할 때 참 가슴이 아프다 피가 이런 마르죠.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예, 자식 교육에서만큼은 대한민국 부모들이라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현실로 드러났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또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. 뭐 육아휴직 기간도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늘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도 만들고 뭐 애를 썼긴 했습니다만 네. 이게 좀 출생률을 높이는데 마중물이 되지는 못했나 봐요. 예.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. 예. 이 아이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계속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방식이에요. 예. 뭐 세금을 낮춰준다라든가 무슨 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가 등등인데요. 예. 조금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.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되는 어머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요. 참 그 태어나는 아이한테 이런 말 써서 너무 미안하긴 한데 예. 인생 리스크가 되거든요. 아이를 낳는다는 게요. 또 1명을 낳을까 2명을 낳을까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큰 인생 리스크가 되는데요. 경제학에서 리스크가 2가지가 있어요. 예. 한 가지는 계산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
두 번째는 계산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습니다. 아이를 낳아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인생 리스크 같은 문제는 계산할 수 없는 종류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기 힘들어요.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슨 몇만 원 세금을 어떻게 올려주네, 뭐를 내려주네 하는 식으로 얘기 나는 거는 계산할 수 있는 리스크에나 해당되는 대책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이 포괄적인 어떤 인생 리스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건 너무 이렇게 작은 어떤 그 미시적이고 근시안적인 방식으로 대처를 한 게 아니냐. 이래서 완전히 빗나갔다라고 하는 비판이 지금 강하게 나오죠. 그 말씀하신 인생 리스크가 비단 우리 네. 부부만의 리스크가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그 리스크가 아이에게 물려진다는, 되물린다는 그렇습니다.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그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게 아닌가? 라는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. 들어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뼈아프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추세를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또 아니더라고요.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중국, 일본, 대만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. 근데 나라들 분포를 보면 동아시아란 말이죠. 유독 이 동아시아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 OECD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더라도요. 지금 저출생이 특히 심한 부분이 다 동아시아에 몰려 있어요. 싱가포르, 홍콩, 한국, 대만 등등. 근데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인생 리스크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리스크가 어떻게 되면 나만 리스크를 낳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도 넘어가고 뿐만 아니라 이 가족 전체로 넘어갑니다. 우리 할아버지, 아버지, 어머니, 할머니 등등. 왜냐하면 아이 낳으면 둘째, 셋째 낳다 보면은 케어가 안 되니까 부모는 돈을 벌어야 되고 온 집안이 달려들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런데 이 동아시아의 특성이 있어요.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하고 출산하고 항상 같이 갑니다. 그러니까 서양,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요, 혼외 출산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 경우도 다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성 때문인데 가족을 이루지 않으면은 출산을 거의 하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요,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단순히 아이를 낳는 그 리스크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이룬다든가 가족 전체를 어떻게 건사할 것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야말로 패키지로서 짐을 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이 문화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가 출산율이 낮다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급격했죠. 고도 성장을 한 지역들입니다. 근데 고도 성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 시장 경제에 사회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주어지는 소득이라든 임금이 낮으면은 가족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요. 근데 적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? 리스크를 떨고 내는 거거든요. 아이를 안 낳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. 결국 이 유교적인 문화, 가족제도하고 그다음에 급속한 고도성장이라는 두 요소가 만나면서 이게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 저출산의 문제를 낳았던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그런 원인들이 있군요. 근데 그 인구 대책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게 2023년이 지났잖아요. 근데 더 이상 2023년생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인구가 이렇게 적은 채로 가는 거예요. 그렇죠.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도 모르는 바는 또 아닙니다. 그래서 2024 경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걸 들여다보니까 뭐 부모 급여를 확대를 했고 혼인, 출산에 대한 재정,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 좀 뭐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. 아까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했죠. 개인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로 자꾸 접근하는 거는 이거는 큰 효과가 없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. 이것도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로 그렇습니다. 접근한 세제를 방향이군요. 갖다가 한다든가 이건 다 개인들한테 어떻게 하고 오는 거지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두 번째로 또 지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갖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들인다든가 이민을 늘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. 이 문제를 먼저 했던 곳이 유럽인데요. 유럽이 지금 어떤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낳았고 지금 어떤 문제를 안 하는지 우리가 똑똑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유럽에서는 극우파 포퓰리즘 정권이 지금 전 그 유럽을 휩쓸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어떤 문화적 단일성이 더 큰 집단일수록 이 외국인 유입으로 이 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한다면은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대안은요.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50대, 60대들이 좀 더 일을 오래 하는 겁니다.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. 말씀이세요?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드니까 정년을 연장하고 이게 청년층에게 부담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면은 50대, 60대가 일자리를 가르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의 조건을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는 50, 60대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신체적인 조건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의료적인 어떤 보건적인 도움 같은 것들도 함께 가는 식으로 그래서 50, 60대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
생각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. 이런 대안이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저희 학생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린 우리가 어른이 되면 많아진 노년층을 부양해야 된다. 네. 예,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해야 된다. 왜냐하면 그 우리 부모 세대보다는 우리가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 소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젊은 세대에게 그런 부담을 좀 덜 지우기 위해서 네. 일할 수 있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좀 생활할 수 있는 노인 인구를 좀 더 많이 늘리자 네.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. 지금 우리 65세를 보통 노인이라고 하잖아요. 예. 이 65세 언제 나왔냐면요. 1867년에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그 노인 복지를 할 적에 정해진 숫자예요. 지금 그 당시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게 예. 정말 낮았었어요. 그러니까 65세를 넘는 사람이라는 건 거의 없었던 당시에 정해진 숫자인데 예. 사실 요즘 65세라고 한다면은 이걸 뭐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 노인 대접을 받기 좀 면구스러운 나이입니다. 65세라고 아주 하면은. 젊으시죠. 인생은 60부터인데. 그럼요.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졌기 그렇죠. 때문에요. 그러니까 이 65세를 넘으면은 퇴직을 해야 되고 은퇴를 해야 된다는 관념, 21세기에는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연령을 높여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높이면 좀 현실적으로 지금 좋겠습니까? 72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게 중요합니다. 72세 다 좋은데 예. 이거는 은퇴를 했을 적에 72세 얘기지. 예. 계속적으로 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신체적, 정신적으로 어떤 마모라든가 손상 같은 게 올 수가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조건들, 그런 의료 보건적인 조건이라든가 직업 훈련이라든가 네. 이런 조건들을 갖추면서 노인연의 숫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군요. 실제로 이제 그 통계를 보니까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경제 허리인 40대 취업자보다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이 정년 연장 논의 그리고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 연령을 좀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에 착수할 적기라고 보시는 거예요? 지금 늦은 감이 있죠. 아, 늦었다. 이미 늦었군요. 예, 늦었습니다.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.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예. 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짧은 평이셨고 연금제도 평가해 보겠습니다. 우리나라 연금 수준은 어때요? 연금 수준이 지금 제도는 이렇게 돼 있죠. 그러니까 그 외형적으로 보면은 복지 선진국과 비슷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는 노령연금하고 그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3층으로 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. 연금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연금 액수도 적어요.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있는데 너무 중산층 위주로 돼 있고 예. 이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길 수가 없거든요. 저소득층은요. 예.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등등의 조건 때문에 실제 어떤 정말로 사회 보장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큰 혜택이 가지 않는다. 예. 이 문제는 지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군요. OECD가 한국의 연금 제도는 아직 미성숙하고 연금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. 네. 이 일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노년층을 두고 주택연금이 또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네. 통계개발원에서도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를 보니까 주택연금 방식의 효과를 분석했더라고요. 사실 이제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네. 집, 부동산 굉장히 진심이잖아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그 노인들 중에 갖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이제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바꾸면 이제 좀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예. 대책도 나와서요.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적을 하셨는데요. 예. 우리나라 그 노년 문제의 특징입니다. 우선 그 OECD 나라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거 잘 알려진 일인데 네. 우리나라 노인 문제 빈곤율이 높은 이유가 고도 성장기에 자산 불평등이에요. 그러니까 집이라도 좀 사두시고 부동산이라도 좀 해두신 분들은 재산이 있는데 예. 없는 분들은 너무 없게 돼 있거든요. 이게 그 세대의 문제인데 네. 우리가 노년 문제를 바라볼 적에 그 주택연금이라는 게 이른바 영목이지라고 하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소득은 적다 하더라도 집에 그 집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5억, 7억 이렇게 재산을 가지신 분들인데 예. 이분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노인 빈곤율이 한 10% 정도 넘게 떨어진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. 주택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선생님, 저희가 저출산 얘기하다가 이제 고령화 문제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을 못 드려서 마지막으로 드릴게요. 앵커로서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아이가 7살이 됐습니다. 네. 근데 둘째는 생각도 못 해요. 저와 같은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네.
소장님, 저희 그 저번에 저출산과 관련해서 네. 대책을 나눌 때 스웨덴 사례를 언급하셨어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개인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어서 이제 대책 그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네. 그렇다면 개인 말고 사회가 좀 제공할 수 있는 대책, 그 중에서도 스웨덴 사례를 꼽아보면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서 의무화했죠. 예. 출생률을 높였다라는 사례를 짚어주신 바가 예. 있습니다. 우리나라도 뭔가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장님께서 좀 대책을 제시해 주신다면요? 예, 좀 포괄적인 얘기지만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. 아까 제가 인생 리스크라는 표현을 했죠. 예. 근데 그 표현을 좀 다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. 결국은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예. 그러면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문제를 갖다가 나의 여성으로서의 좋은 삶의 일부로서 아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야 출산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너무 자명한 얘기가 나옵니다. 예. 그러면은 이거를 무슨 개인에게 얼마를 준다, 3만 원을 준다, 5만 원을 준다 이런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라 예. 사회 전체가 여성의 좋은 삶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여성의 좋은 삶 안에서 출산이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포괄적인 문제를 두고서 함께 달려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스웨덴의 그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같은 게 전형적입니다. 예. 왜 육아라고 하는 거를 여성들이 뒤집어 써야 되느냐. 더 이상 이럴 수 없다. 이거는 남성들 사회 전체가 함께 달려들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예. 여성들도 육아라고 하는 것이 꼭 나만 이렇게 그 혼자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아니다. 예. 이렇게 되면은 출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출산에서 오는 기쁨과 인생의 기쁨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. 예. 몇만 원을 쓰고 몇만 원을 준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성원과 구조 전체가 여성의 좋은 삶과 출산과 육아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크게 제도를 다시 짤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예. 저는 개인적으로 맘충, 노키즈 이런 단어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.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도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만큼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좀 더 관대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오늘 주제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